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처선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2007년하고 2009년에 힌두 지참금 관습과 여성의 권리 이런 것에 관한 논문을 2편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관련되는 자료들이 있고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이 기회에 그럼 한번 지참금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해서 주제를 힌두 지참금 관습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기능 이렇게 정하고 자료들을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최근 자료들은 책이나 논문들을 새로 많이 읽은 건 아니고 예전에 훑어봤던 것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업데이트 정리하면서 든 생각이 10여 년 전에 그 논문으로 썼던 그 방향이 그렇게 잘못되진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전체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구성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지참금 관습이라는 걸 힌두의 전통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심심찮게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시민운동단체들에서 주로 나온 그리고 학자들 중에도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건 없애야 할 악습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제한적인 권리 이것들을 상징하는 힌두의 대표적 악습 따라서 타도해야 함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둘 다 나름 근거도 있고 그리고 들어보면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서 까냐단 이념과 지참금 요건 이제 지참금이라는 게 오랜 옛날부터 힌두들 사이에 존재했던 혹은 힌두뿐만 아니라 인도에 살고 있는 무슬림이나 크리스찬들 다른 소수 종교 집단들에서도 까냐단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영향을 받은 그런 관습들 받아서 이제 변화한 그런 관습들이 나타나고 파키스탄에도 이런 지참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지참금이라는 게 과연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전통인지 이걸 까냐단 이념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이 지참금 관습이라는 게 제기된 게 문제다. 문제라면 뜯어 고치거나 없애거나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참금 관습이 이게 사회 문제로 제기된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으로 나타나는 거로는 한 20세기 초부터니까 한 100여 년 정도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처음 나타난 게 이제 캘커타, 영국 식민 정부의 수도였다가 이게 1911년에 뉴델리를 건설해서 델리로 이제 수도를 옮기죠. 그 무렵에 스네할라타라는 소녀가 지참금 문제 때문에 분신 자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캘커타를 중심으로 벵갈
사회에서 상당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지창금 관습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출발점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지창금 관습이 사회 문제화된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장에서는 Big Cat Indian Wedding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만, 이 표현을 제가 몇 년 전에 논문 읽다가 보고 되게 재밌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요번에 이거 발표문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식, 여기서는 뭐 주로 힌두들의 결혼식이라는 게 화려하고 성대하고 화끈한 이런 이벤트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게 인도 교민 사회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영국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힌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결혼식이라는 이벤트가 자기 집안, 작게는 자기 집안, 뭐 범위를 넓혀보면 자기 집단의 돈과 연주를 과시하고, 또 그 과시함으로써 다른 집단과 경쟁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 개의 소주제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참금 액수가 점점 커지고 점점 늘어나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 결혼식 이벤트라는 것의 의미, 사회문화적인 의미. 그래서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서는 근대화의 산물인 현재의 지참금 관습을 과연 악의 지참금으로만 규정해서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효과적일까? 제가 뒤에 이제 그래서 물음표를 붙여서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순서대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 슬라이드 맨 위에 써놓은 문단이 이 발표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지참금 반대운동, 시민단체, 주로 이제 여성단체들이죠.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를 대략 1970년대 후반, 연도를 딱 찍으면 보통 1978년으로 찍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지참금이라는 걸 이제 여성 문제를 상징하는 제1악,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영국 식민지 시대 때는 사띠였습니다만, 사띠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지참금이 제1.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여성운동단체들에서 그 운동 역량을 총집결하는 그런 움직임이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 그리고 뭐 지참금 금지법은 이미 1960년대 초에 그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성운동 단체들의 지참금 반대운동, 이 영향을 받아서 1984년인가요? 4년에 이제 또 개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이 지참금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법들이 만들어지고, 지참금 금지법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여성 재산 상속권, 힌두 여성의 재산에 대한 권리, 요 관련 법들에도 이제 지참금 관련 조항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처벌법들이 있습니다. 그 지참금 금지법에 따르면 지참금이라는 또 혼담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지참금 뭐 요 말만 나와도 처벌할 수 있고, 뭐 내가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줘서 그냥 모르고 받았다, 이래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법 조항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데 실제로 지참금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힌두들 대부분이 물론 이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참금을 뭐 주고 받는다는 걸 고려하면 법의 뭐 처벌 조항이라는 게 거의 사문화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치열한 반대 운동과 강력한 처벌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참금의 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커지고, 그러니까 지참금으로 주고받는 액수가 이제 점점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참금 관습을 행하는 지역들도 원래는 이제 북인도 중심이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지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북인도 중심으로 행해지다가 뭐 중부인도나 남부인도까지도 점차 확대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주로 뭐 도시 중심으로 지참금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뭐 관련 범죄도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드문드문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현상, 즉 지참금을 없애야 한다는, 혹은 이걸 뭐 크게 규제해야 한다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이런 운동과 입법,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줄어들거나 뭐 규모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제가 뭐 2010년대에 방학 때 뭐 델리 조사할 때 인터뷰하면서 만났던 뭐 젊은 세대들, 그중에 뭐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 혹은 뭐 취업해서 다니는 뭐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고 한데, 이런 친구들하고 지참금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이제 대부분 말로는 전부 반대한다, 없애야 한다,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거부한다, 이러면서도 그러면 너는 결혼할 때 안 받을 거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집에 뭐 부모님들이나 그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이걸 뭐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또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붙어서 먹고 살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어르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건 양면적인 태도죠. 그래서 지참금이 없애야 할, 혹은 뜯어 고쳐야 할 뭔가 안 좋은 관습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게 말뿐에 그치는 이런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뭐 다른 사람 핑계 대면서 어쩔 수 없다 쓸려가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걸 이제 발표문에서 뭐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까냐단 이념과 지참금이라는 요 소주제를 보면 지참금 관습을 정당화하는, 혹은 지참금이라는 전통이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던 관습이다, 요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주로 이제 만우법전이나 혹은 다른 여러
경전들, 다르마 샤스트라나 다르마 수트라, 요런 이제 경전들에서 브라민의 이상적인 혼인 모델로 제시된 게 브라흐마 혼이다 이거죠. 뭐 만우법전의 3장에 보면 8가지 혼인 형태 요걸 이제 열거하고 각 바르나마다 브라민, 크샤트리아, 베이샤, 슈드라 마다 이제 적합한 혹은 허용되는 결혼 형태 요것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서는 뭐 6가지를 허용하고 또 어디서는 4가지만 허용되고 약간씩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브라민 와르나의 가장 바람직한 혼인 형태는 브라흐마 혼이다. 설명을 하고 브라흐마 혼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러 뭐 주석가들이 또 거기 주석을 달아서 해설을 하기도 했는데 이 브라흐마 혼의 핵심은 까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냐를 단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처녀인 딸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하는 요것이 이제 브라흐마 혼의 핵심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까냐라는 건 버진 이거 까냐 단을 영어로는 뭐 gift of a virgin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 여기서 버진이라는 것은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리를 시작하기 전의 소녀 요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뭐 성관계를 하지 않은 혹은 생리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종교적으로 혹은 의례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성녀 요걸 이제 까냐라고 한다고요. 단이라는 것은 요게 인도 문화의 좀 독특한 선물의 형태인데 선물의 기본 원리가 그러니까 뭐 비교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의 기본 원리는 주고 주는 거죠. 선물이 주면 받는 사람은 선물을 받고 그죠? 받고 언젠가는 이걸 되갚아주고 그죠? 그래서 주고 받고 되갚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는 사회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매개로 해서 선물을 줬는데 나 네가 주는 건 안 받아 이러면 주고받는 관계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혹은 한쪽이 받기만 하고 뭔가 이렇게 되돌려주는 게 없다면 그런 관계도 오래 지속되기 힘듭니다. 에? 그런데 요 인도 문화 특히 이제 요게 베다 뭐 브라흐마나 고 시기 이후에 확립된 요 단이라는 개념을 보면 요거는 신에게 혹은 신과 뭐 동급인 브라민에게 바치는 선물인데 선물을 바칠 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선물의 일반적인 어떤 의미 주고 받고 되갚는다는 여기서 주는 요 방향만 인정하고 주고 받는 요것만 인정하고 나중에 되갚는 요 과정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요게 다른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독특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혼에 적용한 거죠. 브라민의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것은 딸도 주고 딸에 덧붙여서 딸을 아무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치고 그리고 딸과 더불어서 덤으로
뭔가를 얹어주는 이런 혼이 이제 브라마 혼이란 겁니다. 만우법전에는 딸을 준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딸의 덤으로 뭔가 다른 선물을 덧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후에 이제 주석가들이나 혹은 다르마 경전들, 법전들 여기들에서 이제 덧붙여진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딸을 단으로 바치는 이 논리로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게 그 아래 써놓은 그런 논리입니다. 혼기가 찬, 뭐 만우법전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생리 후에 맥시멈 3년까지 3년 내에 맥시멈 3년 내에 생리 시작한 딸을 결혼시켜야 된다. 결혼시키지 못하면 딸이 생리를 할 때마다 뭐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에 죄를 쌓는 거다.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브라민이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이제 무거운 심각한 죄죠. 그래서 홍기가 찬 딸과 결혼해주는 이 사위라는 게 이런 죄로부터 아버지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구세주로 간주가 되고 그래서 이런 사위에게 이런 고마운 사위에게 신에게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물을 바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혼식 당시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후에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서 신랑 쪽으로 계속해서 선물을 딸이 친정에 다니러 왔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때 선물 또 하나름 싸서 보내고 뭐 애기 낳는다고 몸풀러 왔다가 또 돌아갈 때 하나름 또 싸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관계가 평생을 거쳐서 이어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남자 형제들 오빠나 남동생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고세대까지 하죠. 남자 형제 세대까지 대를 이어서 지속되는 일방적인 교환 관계. 이걸 이제 정당화하는 인연이 바로 까냐 반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북인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북인도에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브라민 바르나에 한정된 브라민들의 이상적인 혼인이지 크샤트리아나 뭐 베이샤나 슈드라나 다른 바르나들의 따라야 할 이런 바람직한 혼인 모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북인도 그리고 바르나로 이야기하는 브라민 바르나에 한정돼서 브라민들도 전부 다 이걸 하지 않았겠죠. 이상적인 거니까 이상적인 걸 뭐 전부 다 한다면 그 이상이 아이디어한 게 아니죠. 일부가 행하던 소수의 관습이었다. 요게 이제 지참금에 관련된 오래된 전통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북인도 여러 카스트에 널리 퍼진 앙혼의 관습과도 연관이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언급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참금 관습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된 역사적 계기가 스네알라타라는 소녀의 분신 자살이었다. 이 얘기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1914년 1월 초에 캘커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분신 자살한 브라민 소녀, 이게 자기 집 옥상에서 흰 사리를 입고 그 다음에 석유를 들이붓고 불을 부어서 불타는 걸 이제 몇 집 떨어진 집 이웃이 보고 달려와서 그걸 이제 불을 끄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곧 죽었죠. 그래서 그 소녀가 14살 혹은 15살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스메알라따 무코파디아. 요 사연이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그 스메알라따 바로 옆집에 살았던 이웃 사람이 며칠 만에 이 스메알라따라는 제목으로 바이오그래피를 써서 이걸 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진 겁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이 이제 스메알라따의 사건이, 스메알라따가 뭐 유서를 남기거나 자기 이야기를 뭐 어디다가 누구한테 자세히 얘기한, 자살하기 전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스메알라따에 관한 어떤 기록이나 뭐 전기도 그렇고 신문 잡지 등에 나온 여러 가지 글들이 전부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들의 단편적인 이야기들, 추측,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글들이라고,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리된 내용이 혼담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괜찮은 신랑감 오퍼가 두세 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신랑 쪽에서 이제 지참금으로 얼마를 요구한 겁니다. 얼마를 요구하니까 그 뭐 아버지는 그때 월급쟁이였는데 그날 뭐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런 빠듯한 가게 형편이 빠듯했고, 그래서 그런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지참금 규모가 뭐 아버지 몇 년치 월급을 꼬박 모아야만 마련할 수 있는 거액. 그래서 이걸 뭐 하려면 고향 마을에 자기 몫으로, 아버지 몫으로 이 상속권을 갖고 있는 그 땅하고, 얼마 안 되는 땅하고 거기에 있는 뭐 건물하고 이런 것을 팔거나 뭐 어떻게 해서 팔고 또 돈도 빌리고 엄마 뭐 장신구도 전당 잡히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걸 마련할까, 이래도 이제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부모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걸 아마 스네알라따가 듣고, 자기 지참금 마련하느라고 이 가족 전부가 잘못하면 쪽박 찰 수도 있다. 스네알라따 오빠하고 남동생은 그때 또 그 학교에서,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뭐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과정, 또 학교 다니느라고 이제 학비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 나 하나 시집 보내려고 쪽박 차고, 오빠나 동생은 또 학교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혼자 하다가 분신자살한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참금의 어떤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입니다. 이건 스네알라따는 이게 시대 식구들한테 뭐 핍박받아서 자살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엄청난 지참금을 요구하는 이런 신랑감 쪽의 요구, 그것 때문에 뭐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스메알라따가 지참금이라는 악습에 목숨으로 항의한 최초의 여성, 이렇게 상징적인 아이콘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70년대 그 여성운동에서 지참금 반대 운동을 할 때 이미 이제 스메알라따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내렸고,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보면 스메알라따의 사진이라고 아주 흐릿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스캔 떠보니까 이게 너무 흐려서 쉽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스메알라따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어떤 상징성, 지참금의 악패, 를 상징하는 이런 상징성이 사회 문제로서의 어떤 지참금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메알라타 사건을 계기로 당시에 캘커타, 그리고 캘커타를 중심으로 한 벵갈 지역에 주로 이제 이런 뭐 신문, 잡지 혹은 전기, 이런 출판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쟁이 주로 진행됐는데, 주로 이제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된 논쟁이죠. 그런 과정에서 첫째로 벵갈 지역에서 오랜 옛날부터 행해지던 관습인 바르반, 거기서는 이제 지창금을 바르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르반이 이름만 같을 뿐 1914년 당시 20세기 초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 소위 이제 전통적인 바르반이라는 게 신부 쪽에서 자발적으로 성의를 보이는, 우리 딸 데려가줘서 감사합니다, 성의 보이는 뭐 간소한 선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옷가지 몇 개 하고, 신랑 신부 옷가지 몇 개 하고, 그리고 신부 장신구,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뭐 액수, 몇백 일루피 혹은 몇십 일루피,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끼워서, 농촌 지역에서는 뭐 소 한 쌍을 쟁기질할 일소 할 때는 이제 쟁기질 해야 되니까 한 쌍을 주고, 암소일 때는 한 마리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지창금의 항목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부 쪽에서 큰 부담 없이, 그리고 뭐 신랑 쪽하고 그 지창금을 뭐를 줄까 이걸 협상하지 않고 신부 쪽에서 결정해서 성의를 보이는 요런 간소한 선물, 요게 이제 바르반의 원래 행해지던 방식이었는데, 물론 이제 신부 쪽이 뭐 부자고 땅 많고 이러면 바르반이 커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적당하게 준비하는 이런 선물이었다가 20세기 초에는 이미 그게 완전히 변질돼서 신부 쪽이 자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랑 쪽이 혼인의 조건으로, 혼인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어떤 뭐랄까 강제적인, 응? 이런 것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선물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지 선물이 아닌 거죠. 이만큼 내놔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건이 아니라 현찰, 캐시, 네? 현찰로, 아까 뭐 스메알라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보통 월급쟁이의 몇 년치 월급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현찰, 이걸 요구하는 식으로 바르반이라고 불리지만 과거의 바르반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이런 현상. 그리고 둘째로는 바람직한 신랑감으로 간주되는 이 조건도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위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번듯한,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많을수록 좋고. 그러니까 번듯한 지주 가문의 아들. 이게 이제 바람직한 신랑감으로 첫선에 꼽히는 조건이었는데, 캘커타, 그러니까 20세기 초 캘커타의 상황에서는 시골은 싫어. 시골에 살기 싫어. 도시. 그죠? 도시에 살면서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기서 전문직이라는 거는 뭐 그 당시 영국 식민정부 하에서 소위 근대화 과정, 이게 뭐 왜곡된 근대화긴 합니다만, 근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직업들, 요걸 주로 의미하는 겁니다. 변호사라든지 혹은 뭐 이런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교사나 교수라든지, 혹은 의사, 뭐 이런 등등의, 의사나 회계사나 근대적인 부문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요런 류의 직업이라는 게 그 전에 농업 중심의 이런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었죠. 네? 그게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요건 뭐 인도뿐만의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회들도 마찬가지죠. 월급쟁이 생활. 월급쟁이를 하기 위해서 전문직 당시로서의 전문직에 취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그 집안의 배경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쳤다는 증명서. 그죠? 학교 12학년까지 마쳤다는 졸업증명서 혹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졸업장.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의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바람직한 신랑감으로 꼽히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뭐 신문 광고들에 나오는 매트리모니얼이라 그러죠. 결혼 광고. 거기 이제 써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전문적인 중매쟁이나 혹은 아예 이제 결혼 중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 그래야겠죠. 회사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 각종 매트리모니얼, 결혼 광고가 아주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또 여러 사원들에서 자기 사원에 자주 찾아오는 단골, 신도들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요새식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매를 하는, 물론 이런 사원 중매에서는 이걸 뭐 돈 받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신도들을 위한 서비스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등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신랑감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 시장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점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참금이라는 게 점점 액수가 커지는, 네? 왜 이 지참금 뺏김이 커지냐, 이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참금 현상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그 캘커타에서 스메알라타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런 논쟁에서 보면, 이런 지참금이라는 게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지참금과는 완전히 성격이 바뀐, 변질된 이런 악습이고, 이것을 없애거나 혹은 철폐해야 된다, 이런 압도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보면 벵갈 지역이나 뭐 혹은 벵갈 비하르 혹은 유피 이런 다른 지역으로 이 지참금 문제가 점점 더 번져가고 확산돼 가고 규모도 점점 커져가는, 그러니까 비판은 굉장히 세게들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 지참금이 확산되는 혹은 지참금 관습이 변질되는 경향을 저지하는 데는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로서의 지참금이라는 게 이렇게 근대화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슬라이드는 그 위키피디아에서 나워리 데스 뭐 바이올런스 어게인스트 위민 뭐 이런 걸로 검색해서 나온 페이지에 있던 지도 하나를 복사해 온 건데, 이거는 이제 인디안 다워리 데스 레이트 퍼 10만 명당 다워리 데스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걸 많이 나타나는 지역을 이제 좀 진한 녹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한 건데, 평균 잡아서 거기 10만 명당 뭐 0.7명이다. 근데 이건 다워리 데스가 남자가 뭐 다워리 때문에 살해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걸 여성만으로 하면 1.4명이 나온다고, 이건 이제 다른 자료에서 찾아본 건데, 2012년에 8,233건, 이건 이제
그 접수된,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이런 거니까 실제로는 이게 몇 배가 될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혹은 데스가 아니라 뭐 나월이 관련된 폭력으로 다치거나 뭐 화상 입거나 이런 것까지 하면 이건 엄청나게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어쨌든 나월이 관련 사건으로 죽은 사망한 여성이 10만 명당 1.4명이라는, 여성 10만 명당 1.4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2012년에 8,233건이었고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료들에 보면 1983년에 427건, 이것도 역시 경찰에 접수된 그런 사건으로 보면 427건, 97년에 뭐 6,000건을 넘어서고, 그래서 83년이면 한 30년 사이에 거의 20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북인도에 델리, punjab, 하리아나 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유피나 비하르나 오리시아, 이 지도로 보면 유피나 비하르, 오리시아도 만만치 않은 걸로 나오고, 2000년대 이후에 보면 중부 인도와 남부 인도로도 점차 확산되는, 그래서 현재 중부와 남부 인도는 증가 중, 이런 상태. 근데 그게 이제 중부 남부에 원래 살던 사람들 사이에 증가되는지, 혹은 북인도에서 남인도 뭐 벵갈루루나 혹은 첸나이나 하이드라바드나 이런 곳으로 이주한, 그쪽에 이제 전문직 취업 기회를 찾아서 이주한 이런 집단들 사이에서 주로 증가한 건지, 요거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그 두 주장이 있습니다. 남부 인도에 원래 살던 사람들 사이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혹은 아니다, 북인도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지 남인도 원래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는 것은 무시할 만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어느 게 정확한지는 더 많은 연구들이 나와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지도 보면서 제가 좀 이상했던 게, 구자라트는 뭐 거의 영명 수준 흰색으로 나와요. 구자라트에도 지창금 관성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고, 그렇다면 여기도 지창금에 관련된 범죄가 없을 수가 없는데 왜 0일까? 좀 의심스러워서 그 이유를 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유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도가 잘못된 건지 어쨌든 요건 상당히 의심스럽다. 정도. 지창금이 상당히 북인도 중심으로 이 지창금 관련된 문제, 사회 문제로서의 지창금이 북인도 중심의 현상이고, 그 남인도로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걸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참금 사회 문제로서의 이 지참금 관습이 확산되고 규모도 커지고, 요걸 이제 앞장에서 간단히 정리했는데, 요 두 번째 장에서는 그 힌두의 어떤 혼인 관습, 혼인의 뭐 게임의 룰이라 그럴까요? 혼인 상대자를 구할 때 적용되는 기본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지참금 배팅이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 슬라이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빅 팻 인디안 웨딩, 돈과 연주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장이다 했는데, 카스트 내혼제,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 힌두 혼인의 기본 원칙이, 일단 이제 같은 힌두끼리, 힌두는 힌두끼리, 무슬림은 무슬림끼리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같은 종교 집단, 그리고 같은 힌두 내에서도
자기와 같은 카스트. 요건 이제 요때는 바르나가 아니라, 바르나는 4개밖에 없잖아요. 네? 4개밖에 없는데. 그 뭐, 같은 바르나에서 해라, 이러고 몇억 명씩 되는 이런 집단에서 한다는 건 뭐, 제한이라고 하기 힘들죠. 혼인에 적용되는 카스트 내혼이라고 흔히 번역을 하는데, 요때 카스트는 바르나가 아니라 잡디입니다. 자기 출생 집단. 잡디라는 게, 이게 이제 인도 전역에 대략 뭐 대충 잡아도 한 5천 개 이상 된다고 계산을 합니다. 무슨 계산 방식에 따라서 5천 개 정도로 보기도 하고, 혹은 서브 잡디까지 치면 뭐 몇만 개를 넘어가기도 하죠. 어쨌든 수천 개 이상의 잘게 세분화된 이런 잡디 집단 내에서 배우자를 구해야 된다.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가능하면 같은 지역 출신, 여기서 같은 지역이라는 건 이제 같은 주, 그러니까 이 주별 공용어들이 스테이트 랭귀지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거는 또 같은 언어, 같은 머더텅을 쓰니까 뭐 소통하기도 훨씬 편하고, 또 같은 지역 출신이면 음식 문화라든지 의복 문화라든지 뭐 이 생활 문화가 대충 겹치니까 문화적으로 편한 외부인이 아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슷한 계급 이런 사람들, 거기에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도 덧붙여지고 해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배우자를 구하다 보니까 인도 인구는 14억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이런 원칙을 따르면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규모 잡기의 경우에는 불과 뭐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 그 안에서 결혼 정년기의 남자나 여자 이러면 거기서 또 확 또 줄어들죠. 그래서 실제 결혼이 가능한 이 남자나 여자나 상대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몇천 명 혹은 뭐 많아야 몇만 명 요 안에서 또 내가 원하는 조건 갖춘 신랑감을 고르려니까 이게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런 뭐 나한테 바람직한 신랑감이라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괜찮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신랑감을 확보하려면 시창금을 원하는 대로 혹은 저쪽에서 뭐 10만 불렀대더라. 그럼 우리는 더블, 뭐 따더블 이런 식으로 배팅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일단 이 길로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신랑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남들이 경쟁할 엄두도 못 내게 하기 위해서 세게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런 액수를 배팅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데서 소위 우리가 귀창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빨랑 가져와 혹은 그런 걸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다든지 혹은 아예 이제 시댁 식구들이 작당해서 죽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런 지창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배팅 액수를 점점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그 스메알라타 사건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에서 20세기 초에 벵갈에서도 신랑 쪽이 지창금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명분이 얘를 교수 만들고 변호사 만들기 위해서 대학까지 보내느라고 그동안 우리 집에서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냐. 이 교육비. 그 전문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고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을 분담해라. 신부 쪽에서. 어?
즉 20여 년 동안 신랑감에 투자한 혜택을 함께 누리고 싶거든 너희도 합당한 성의를 더 보여라. 이런 거죠. 전형적인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현재에도 거의 워딩만 약간씩 바뀌어서 거의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그 매트리모니얼 인도 신문들이나 잡지들에도 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신문들에는 뭐 수백 명씩 실리죠. 매주. 거기 보면 예외 없이 나오는 게 뭐 신랑, 다음 신부의 매트리모니얼, 신부 이것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나이 몇 살, 키 얼마, 이 피지컬한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학력도 나오고, 특히나 자랑할 만한 학력이라면 반드시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장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뭐 MA 혹은 MBA, 아메리칸 MBA, 그래서 지금 IBM 뭐 다니고 있음, 돈 열나 많이 벌음, 뭐 이런 빠짐없이 나와요. 그런 거를 광고해야 신부 쪽에서 그걸 또 훑어보는 신부 부모 쪽에서는 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시장의 논리가 관철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결혼시장, 메리지 마켓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주로 주된 상품으로 나오는 게 신랑감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데, 그 벵갈 스메알라타 그때 논의하고 비교해 보면 그 후에 언제부턴가 친정 부모의 지창금이라는 게 친정 부모의 재산을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이제 북인도에서는 여자는 신랑 쪽 남편 쪽 집 사람이 됩니다. 여기 북의 사회에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논리죠. 한국에서도 뭐 시집 가면 시댁 쪽 사람 그쪽 귀신이 되어라 하고 이런 요새는 그게 또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런 요 북의 사회의 일반적인 논리가 여기도 뭐 예외 없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럴 때 딸한테도 재산 상속권이 있는데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 상속을 미리 해준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남편 시댁 쪽 사람이니까 결혼할 때 사전 상속의 의미로 지참금을 한 몫을 떼어와라. 기둥뿌리 하나를 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랑 쪽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친정 부모 재산을 사전 상속할 권리, 그걸 지참금이라는 형태로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에 상속 받을 권리, 그리고 그걸 요구할 권리가 딸이 아니라 사위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랑에게 투자한 것을 뒤에 들어오는 거니까 너희도 우리가 앞에 질러 넣은 거를 그 중에서 너희도 일부를 분담을 해라. 이 논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전 상속 내놔라. 기둥뿌리 하나 내놔라. 이런, 요게 이제 합쳐졌는데, 뭐, 이게 현재 지참금을 뭐 정당화한다 그럴까요? 변호하는 그 논리고,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일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현재에도 여전히 남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죠. 그리고 재산 상속권도 2005년에 이제 힌두 여성 재산 상속에 관한 재산권에 관한 이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개정됐다고 평가돼요. 그러나 그게 법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도 이게 실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다는 게 뭐 법원의 판례나 혹은 실제 사례들 뭐 인터뷰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에서 밝혀지는 그림은 법으로는 아름답게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 스스로가 자기의 재산권을 포기하고, 결혼하면서 포기하고 그걸 오빠나 남동생에게 밀어주도록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그래서 밀어주는 대신에 그 다음에 내가 결혼 후에도 언제라도 친정을 방문하면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오빠가 아버지 몫으로 아버지가 해야 될 그런 선물 챙기고 여러 가지 챙겨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할 의무가 오빠한테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나도 엄마 아버지 재산 내놔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한 사례들 보니까 여성들이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 상속권을 왜 요구하지 않느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답변한 게 오빠나 남동생 그리고 올케들과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그게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친정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만약에 내가 상속권을 요구한다면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면 소위 이제 시댁에서 끈 떨어진 비웅박신세가 될 수 있다. 그걸 무서워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권이라는 게 그 단을 여자 쪽에서 남자 쪽으로 계속 줘야 할 어떤 의무, 그것과 말하자면 교환된 걸로 치는 거죠. 지참금의 일부로. 그래서 그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혼시장에서 신랑감 쪽이 단연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의 갑이고, 지참금에 관련된 각종 범죄들은 바로 이들의 갑질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결혼식 이벤트라는 게 힌두, 무슬림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인도 사회에서는 집안에, 자기 집안, 혹은 자기 친족 집단, 혹은 그걸 더 확장시킨다면 자기 카스트 집단, 잡기 집단의 돈과 연줄, 이걸 과시하는 장이고, 과시함으로써 다른 집단과 간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이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읽어낸다는 거죠. 네? 문화적인 코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결혼시장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빵빵한 조건을 갖춘 신랑감을 낚아챘다. 낚아챘다는 거는, 이건 이 경쟁에서 내가 잡아챘다 이거요. 응? 잡아챘다는 거는 그 이면에 숨은 의미가, 우리 집안의 조건이 다른 신부감들에 비해서, 다른 신부감 집안들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지참금도 제일 세게 세팅을 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집 안에 사회적인 지위와 위세, 이걸 흔히 이제 그걸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스테이터스, 소셜 스테이터스 앤 프레스티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명이고, 결혼식이라는 이벤트는 이런 사실을 주변에, 가깝게는 주변에, 좀 단체이들, 혹은 온 세상에, 이건 재작년에 2018년 연말에 그 인도 그 제1부자 무케시 암바니의 딸 결혼식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도됐죠. 우리나라 제1기업 회장인가요? 거기도 이제 거기 참석하러 간 게 뉴스로 보도되기도 하고 사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온 세상에 알리는 이벤트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화려하고 성대하고 화끈하게 이걸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결혼식을 구경하거나 손님으로 참석하거나 초대받거나 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당연하게 기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디안 웨딩이라는 게 자꾸 커지고 기름져지고, 그래서 빅 팻 인디안 웨딩이라는 이런 이 문구가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당장 문매 맞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죠. 우리 뭐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결혼식 간소화, 그래서 뭐 가정의례 준치까지 만들어서 반강제로 시행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이런 그 지향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식의 문화적인 코드가 인도에서는 과거부터 있는 자는 얼마든지 화려하게, 화끈하게, 상대하게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이것이 용납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은 많지만 간소하게 치르고 지참금도 서로 주고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문화적인 코드라는 게 카스트와 계급, 또 지역 등에 따른 위계 서열, 그리고 집단, 카스트 집단이나 혹은 자기 뭐 집안이나 좁게 좁힌다면 친족 집단이나 이런 집단별 차이에 대한 인식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첨예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최소한 식민지 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자기 집안의 지위와 위세, 그리고 돈과 권력과 연주를 남들에게 많이 과시할 수 있는, 정당하게 과시할 수 있는, 혹은 과시해야 하는 이런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런 집단별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런 세팅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선전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면서 빚내서 이미 60년대 독립 직후에 50년대 60년대 농촌에서 농민들이 빚을 지는, 갚기 힘든 빚을 지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식, 그 다음에 장례식,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이런 규모로 확 치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혹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어떤 문화적인 강박관념이랄까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회. 그래서 뭐 인도 사회와 문화를 정리한 책의 제목이 뭐 호모 하이어라키쿠스, 위계적인 인간, 이런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세팅에서는 결혼식이라는 게 놓칠 수 없는, 과시하는데 놓칠 수 없는 이런 기회고, 그걸 풀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배우자 선택을 뭐 인도의 결혼을 대부분 뭐 어레인지드 메리지, 요건 뭐 중매혼, 우리는 이제 어레인지드 메리지를 중매혼, 러브 메리지를 뭐 연애혼 이렇게 번역은 합니다만, 실제 뭐 속 내용을 보면 약간 뭐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혼인을 뭐 힌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대부분 어레인지드 메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수집도 안 하고 통계는 없습니다만 절대 다수의 연구 사례들에서 보면 최소한 80% 이상은 여전히 어레인지드 메리지로, 도시에 어레인지드 메리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이렇게 배우자 선택을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도 결혼이라는 게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행사라는 거예요. 집단의 어떤 지위와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가족 혹은 자기 친족, 자기 카스트 이걸 보여주고 확인하고 혹은 우리가 이만큼 올라섰다는 걸 또 과시하고 이런 장치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서구식 교육받고 고등교육받고 또 뭐 외국물 먹고 요새야 뭐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통해서 외국 뉴스나 외국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러면서 아이 왜 우리 내가 결혼해서 살 건데 왜 내 의사는 존중하지 않느냐 이건 이미 이제 1970, 80년대부터 그런 요구들이 특히 이제 미들 클래스 이상의 예? 도시 전문직 여기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요구를 그냥 억누르기만 해서는 이게 뭐 안 먹히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지금은 이게 어레인지드 메리지라는 뭐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어레인지드 러브 메리지를 짬뽕을 하는 거예요. 짬뽕을 해서 절충해서 그래 네가 뭐 만나서 어? 밖에서 만나서 뭐 대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밖에서 눈이 맞아서 만나서 데려와서 집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게 어레인지드 러브 메리지가 되는 겁니다. 러브 메리지로 이걸 그쪽으로 쏠리는 거를 어느 정도 절충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부모가 영 반대할 만한 조합이 아니면 그래 데려와라 우리가 보고 반대할 만하면 결사 반대 그러면 이제 뭐 집 나와서 따로 결혼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당사자들도 부모의 허락을 거의 필수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을 고르는 겁니다. 연애는 하다가 이 친구하고는 뭐 결혼까지는 못 간다. 진작 그걸 전제로 하고 사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레인지드 러브 메리지 혹은 러브 어레인지드 메리지 뭐 이런 들이 나오는 게 이 자체가 이제 당사자의 선택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집단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배우자를 최종 결정한다는 이 틀은 또 여전히 지키는 절충한 결과고 앞으로 또 인도 사회가 점점 더 도시화가 더 진행되고 바뀌어 가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런 지금의 어레인지드 러브 메리지 말고 또 다른 조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그걸 강요하는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변화하는 사회적인 환경에 맞춰서 뭐랄까 적응해가면서 그 변화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변화해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변한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뭔가 끈질긴 생명력이라고 표현하는 주로 이제 카스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결혼의 기본 게임의 룰도 그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 슬라이드하고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 빅캣 인디안 웨딩 요걸로 검색해 보니까 뭐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위키피디아나 뭐 구글이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혼식 피로연 장소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상당히 화려하죠. 예. 요새는 이런 이제 전문 결혼식장이나 혹은 과거에는 제가 그 델리에 있던 90년대만 해도 대부분 그 동네에 공원이나 공터에 큰 천막 치고 거기서 이제 피로연을 했는데 결혼식 리추얼은 따로 지냅니다. 이건 결혼식 의식이 아니에요. 피로연입니다. 피로연 장소예요. 결혼식 의식은 보통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 소수만 모여서 브라민 사제들을 데려다 놓고 베딕식 그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의례 중에 하나죠. 결혼식.
예, 그건 따로 치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혼식 피로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주로 이제 결혼식 피로연 요건데, 90년대만 해도 주로 이제 그 동네 공원 공터에 이제 천막 치고 그 안에서 뭐 혼수로 받은, 혼수로 가져온 이것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놀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니까 이제 전문 결혼식장도 많이 생겼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호텔을 빌려서 그걸 거기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아, 저 양반 저 집 돈 좀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확실한 방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식 장소도 이제 변하는 거죠. 응? 그리고 한 1, 20년 사이에 상당히 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한 세팅을 보여주는 거고, 예, 요 슬라이드는 그 뭄바이에서 2017년에 아마 공연된 것 같아요. 아예 그 공연 제목이, 그 뮤지컬 제목이 The Big Fat Indian Wedding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공연 광고하는,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따온, 이게 실제 웨딩이 아니라 연극용 세팅입니다. 네, 요건 이제 최근에 대유행하고 있다는, 요건 2015년에 올라온 그 포스팅된 글인데, 드론으로, 드론으로 이 결혼식 전체를 공중에서 촬영하는, 드론을 띄워서 뭐 여러 각도에서 영화처럼 촬영하는, 요게 최근에 이 붐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15년 당시에 하루 찍는데 뭐 한 만 루피에서 수십만 루피까지, 퓨락스니까 수십만 루피죠. 그러니까 이 촬영팀들 얘기에 의하면 싸게는 만 루피, 10,000에서 퓨락스까지. 지금은 이제 더 올랐겠죠. 더 오르고 더 다양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쫙 해서, 이 피로연 하면 보통 밤 거의 새도록 노는데, 총 촬영을 하고 보통 한 2, 3일, 세게 하면 한 2, 3일 하죠. 그걸 다 촬영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요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결혼식도 거기 맞춰서 점점 더 화려해지고 진화하는 거죠. 예,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인도 제1부자인 무케시 암바니, 예? 무케시 암바니가 결혼식은 자기 이제 그 저택, 안틸라라고 저택 이름도 있어요. 47짜리인가 그 개인 주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축 비용만 1조 원, 1조, 그때 한국 돈으로 한 1조 원 당시에 들었다고 나온 뉴스가 있었으니까. 결혼식은 자기 집에서 그 세레모니 리추얼은 거기서 치르고, 그 다음에 피로연은 우다이프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예? 글로 이제 온 세계의 유명 인사들 다 초대해서, 여기는 이제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안 왔습니다만 대통령 후보했던 힐러리 클린턴하고 찍은 사진인데, 뭐 이런 유명 인사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쫙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제적인 셀럽들 리스트 나온 뭐 기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 따온 건데, 그래서 이런 이제 피로연회사 이샤 암바니하고 아난드 피라말, 이 둘의 웨딩에 초대돼서, 그래서 이제 요때 이 전세기가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뭄바이 공항에 하루 이착륙 기록이 갱신됐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에 보도된 뉴스 중에는 이 결혼식 비용으로만 1억 US 달러가 들었다. 이게 뭐 인도에도 당연히 뉴스에 빠짐없이 이게 언급됐었는데, 1억 달러면 얼마예요? 한 1200억 됩니까? 결혼식 비용으로. 한국에서 이런 돈 써서 뭐 자식 결혼시켰다 그러면 당장 이거 진짜
난리 일이죠. 여기서는 자랑스러운 인디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게 이 정도 돈 정도 결혼식 비용으로만 1억 달러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뭐 지참금에 해당하는 왔다 갔다 하는 거래하는 이런 거는 얼마가 들었겠는지 뭐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진짜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재산이 왔다 갔다 했구나. 결혼식 비용이 1억 불. 아 그러면 나머지는 얘기 안 해도 알겠지. 뭐 이런 과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아마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런 관련 기사를 그 당시에 이렇게 인도 뉴스에서 딱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 이게 그 몇 년 전에 그 해외에 있는 인도인 중에 뭐 부자로 손꼽히는 락시미 미탈이란 양반이 있습니다. 미탈 철강 회사 총수죠. 세계 제일 규모의 철강사 총수인데 그 미탈이 자기 딸 결혼시킬 때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성을 빌려서 뭐 며칠에 걸쳐서 전 세계 유명인사들 초대해서 들었다는 그때도 기사가 상당히 크게 나왔었어요. 아마 그때 들었던 결혼식 비용을 반드시 거의 100%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1억 달러라는 비용을 만들었을 겁니다. 최소한 미탈은 눌러야죠. 미탈보다는 많이 썼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도 제1부자로서의 면이 사는 거예요. 다른 인디안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제1위 부자로서 이전까지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필요가 있었다.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응? 제1부자가 이것도 못해 미탈한테도 빌려 이러면 이게 쭈그러지는 겁니다. 지위와 위세를 보여주기는 고사하고 결혼식 한번 간소하게 했다가 진짜 두고두고 욕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 몇 달 후에 그 아들도 결혼시켰습니다. 그 딸하고 아들을 연달아서 치웠는데 딸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뉴스거리가 된 반면에 아들은 별로 아들은 뭐 얼마가 들었다. 왜냐하면 이런 결혼식 비용이나 이런 이벤트를 조직하고 책임지고 벌이는 게 딸내미 쪽에서 하는 겁니다. 신부 쪽에서. 신랑 쪽에서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신랑 쪽에서 주최해서 기획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도 딸 기사는 굉장히 많고 사진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들 기사도 뭐 꽤 되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한참 못 미치고 뭐 규모가 얼마였다 이런 건 거의 언급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결혼식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벤트의 성격하고 그걸 제대로 못했을 때 남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5천만 불 예상했는데 1억 불 확 찔러버리면 이야 역시 안반이 엄지척 하는 겁니다. 그걸 못했을 때는 엄지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거는 이제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한 그래서 여기 요 기사에도 보면 The Big Fat Indian Wedding has never been so well demonstrated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했어요 안반이 뭐 이런 기사죠. 빨아주는 기사입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이 지창금 관습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문제의식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뭐 다시 정리한 수이니까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와 남성에 대한 종속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사회 악으로 손꼽혀온 악의 지창금. 이거 제가 다운표를 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의 반대운동과 지창금 금지법이나 재산상속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 그리고
지참금과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 이런 등등에도 불구하고 지참금 관습이 사라지거나 쭈그러들기는커녕 규모가 더욱 커지고 지역도 점점 확산되어가는 현상. 경제 성장으로 특히나 이 1990년, 91년의 그 신경제 정책 있죠. 경제 성장으로 소득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고액 연봉 받는 전문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혼 시장에서 배팅도, 지참금 배팅도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제가 그 90년대에 그 지참금 뭐 이거 얘기 듣기로는 그때는 이제 많이 불러야 뭐 몇십 나크, 몇 나크, 몇십 나크.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고시죠. 인디안 어드미니스트러티브 서비스, IAS. 그때는 이제 그게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었는데, 거기에 합격하면 이제 뭐 한 1그로나 2그로를, 1, 2천만 루피.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때. 그것도 물론 지역이나 동네에 따라서 그 동네 이제 그 통용 이 액수가 있더라고요, 규모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2010년 지나서 그 델리대 학생들이나 혹은 거기 IT 전문직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들어봤더니 자기가 듣기로는 자기가 뭐 끌어오르는 1000만 단위는 이제 예사고 그냥 기본으로 나오고 그 미국 뭐 그린카드인가요? 그 영주권 시민권? 네. 그거 있고 IBM이나 구글이나 M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이제 진짜 잘 나가는 이런데 경제직으로 있으면 수십 크로르 그러니까 뭐 수억 루피 수억 루피면 우리 한화로는 수십억 원이죠. 수십억 원.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주로 이제 요 사회 문제로서의 지참금을 얘기할 때는 현찰입니다. 현찰 중심으로 얘기해요. 물론 스위스 은행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골드바도 쳐줍니다만 현찰 우선. 수십억 원의 현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 수천만 루피라도 수억 원을 현찰로 요구한다는 게 한국에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극히 일부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집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 배팅이 지참금 배팅이라는 게 진짜 세다. 그래서 뭐 그 은행들마다 그 지참금 적금이 있잖아요. 다오리 적금 뭐 물론 이 지참금이라는 게 범법행위니까 정식 이름은 다르게 붙였습니다만 상품 이름은 실제로는 다 다오리 적금.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그 자취하던 집 주인의 그때 뭐 그 집 딸들이 3살짜리 8살짜리 딸만 둘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적금을 들어요. 적금을 부어서 적금도 뭐 하나 붙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부어서 그걸 애들 뭐 대학 마칠 때면 뭐 20대 초반 아니에요? 한 20년 이상을 부어도 지참금의 일부만 마련되는 겁니다. 네? 뭐 그때 그 집 마담은 뭐 자기가 시집 올 때 당신은 그 나홀이로 뭘 갖고 왔냐? 그때 나는 공장 3개 갖고 왔다. 근데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공장 중에 하나는 이건 진짜 팩토리로 불러줄 만한 나머지 둘은 그냥 워크샵 정도 조그만한 소규모였습니다만 어쨌든 공장 3개를 다오리로 갖고 왔다 이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공장 3개 뭐 공장 하나에 워크숍 2개 이게 아니고 공장 3개 좀 부풀려서 이야기할수록 자기의 프레스티지가 올라가는 거고 자기의 프레스티지가 올라가면 남편의 프레스티지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 집단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참금 배팅도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근대적 형태의 지참금이라는 게 식민지 시대 근대화 과정에서 자기 집단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위세를 효과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수단, 이런 수단이 뭐 지참금이나 결혼식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중에 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까냐단 이념과 관습으로 이걸 지참금 이거를 정당화하는, 그래서 그걸 제가 전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산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소위 사회 문제로서의 악의 지참금이라는 게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건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집단의 위계 서열에 대한 인식과 경쟁이 첨예한 이런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근대화에 적응해서 생겨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여성의 문제로만 설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불평등, 차별, 뭐 이런 여성의 권리 제한, 이런 문제로 설정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반대운동의 논리도 다 그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세게 반대운동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는 거뒀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을 꾸준하게 개정하고 또 개정해 왔어요. 그런 성과는 거뒀지만 실제로는 지참금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하는 데는 전혀 원하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힌두 사회가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기본적인 원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이 지참금을 축소하거나 혹은 없애거나 하는 이런 식의 해결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힘들다 혹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없애려고 없앨 수 있다 생각하고 없애려고 투쟁하는 것보다는 이걸 없애기는 불가능한 이런 하나의 사회 제도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데 관심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두 끼시와르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인도 여성 운동계의 대표적 저널이죠. 마누시라고 있는데, 마누시하고 요거 갖고 연관된 그 출판사 깔리포 위민, 여성 운동에 관련된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나 보고서들이 거의 여기서 많이 나왔죠. 마누시에는 이제 보통 인도 여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들, 이것도 꾸준히 수십 년 걸쳐서 실리고 있고, 마두 끼시와르는 이 마누시의 거의 얼굴마담 같은 대표적인 존재였습니다. 마누시를 대표하는 편집장으로 지참금 반대 운동 초기부터 누구보다도 선봉에 서서 진짜 가장 센 주장들을 퍼내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간 마누시로 들어오는 이게 실린 것도 있고 그냥 실리지는 않고 읽어보기만 한 것도 있고 한데, 수없이 많은 보통 여성들의 사연을 들어본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이 양반이 90년대 중후반부터 입장을 바꿔요. 지참금 반대 운동이라는 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정하고는 약간 그 강조점은 약간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힌두 사회에
이건 뭐 스리니바스라는 그 사회학자의 표현입니다만, 아키타이팔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원형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힌두 사회의 가장 밑바탕을 구성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뽑아버리면 힌두 사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과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원형적인 제도라는 건 어느 사회에서나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형돼 가는 거지, 인위적인 운동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참금 자체에 대한 반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보다는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재산권 쪽에 운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참금 반대 운동은 그렇게 우리 동지들, 수많은 동지들하고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열차게 해왔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동지들의 80% 이상이 실제로 자기가 본인이 결혼할 때 혹은 본인의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지참금을 주고 받더라 이겁니다. 네? 주먹 쥐고 투쟁구호 외치면서 지참금 철폐하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실제 자기 개인 생활에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자식 새끼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남들 핑계대면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지참금 반대 투쟁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지참금이 오고 간 결혼식이라면 청청 안 하고, 뭐 이런 걸 원칙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그런 자기 그 개인 생활에서 왕따 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래서 자기 개인 생활이 완전히 망가질 지경에 처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지참금은 점점 더 쌩쌩하게 더 커지고, 그래서 이건 투쟁의 방향이 잘못됐다, 타켓이 잘못됐다, 이건 이제 뭐랄까, 자기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 동지들로부터, 소위 수십 년 함께 투쟁해온 동지들로부터 이 배신자, 변절자 뭐 이런 온갖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띠슈와르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 혹은 실제의 사례들, 이걸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이제 지참금 문제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힌두 사회의 아까 얘기한 아키타이팔 인스티튜션이라는 스리니바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견해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총체적인 어떤 사회 구조에 필요 불가결한 필수적인 핵심 부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부품을 빼버리자는 것은 힌두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어떤 몇몇 개인이나 운동단체나 혹은 정부, 입법기관, 이런 어떤 인위적인 작용으로, 더구나 인도처럼 거대하고 다양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지참금이라는 방식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 결론입니다. 자, 이게 벌써 1시간 100분이나 돼서 너무 많이 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콜로퀴움 발표를 의뢰해 주신 김용종 선생님께도 죄송하고, 이걸 들으신
분들께도 그 요청받은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